채소의 위험성은 최소화하면서 음. 다양한 혜택을 얻고 계시잖아요. 네.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가 문제가 된다는 게 뭐 옥살산 같은 렉틴 때문이잖아요. 네. 뭐 그리고 콩도 그리고 마찬가지고. 근데 이 렉틴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조리법에 따라서 그 렉틴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금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시금치 섭취하면은 막 문제 된다고 막 옥살산 많이 나온다고. 근데 문제가 된다는 그 영상들을 보면은 한 명의 비건인 사례를 들면서 그 사람이 뭐 맨날 시금치 주스에서 마셨다. 그래서 몸이 뭐 염증이 일어나고 몸이 망가졌다.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카니보어하고 뭘로 했더니만 몸이 좋아졌다. 그래서 채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데쳐 먹거나 뭐 네. 삶아 먹거나 하죠. 그때 렉틴이 분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갈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법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렉틴을 분해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렉틴이 문제라고 하는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면 백인이에요. 비건인이고. 그리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백인이면서 비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채소를 생으로도 먹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물려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내 미생물은 우리 어머님 고조할머니 막 쭉 가서 물려와요. 우리 DNA가 물려받듯이 그 장내 미생물에 있는 DNA도 같이 물려받거든요. 근데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과 그리고 미국인이라고 칩시다. 미국인의 장내 미생물이 과연 같을까? 왜냐면 우리는 이전부터 식이섬유를 섭취한 그 역사가 미국인에 비해서는 엄청 더 길잖아요. 채소에 더 익숙하죠. 그리고 우리가 채소를 계속 섭취하다 보면 각각 채소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미국을 보면은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거의 육류 많이 먹고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그 흑인분들은 그 막 살코기만 먹고 그래서 맛이 없으니까 그 튀겨서 나오고 그러니까 흑인분들이 막 치킨 이런 거 좋아하듯이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우리가 그 렉틴을 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조리법과 내가 갖고 있는 미생물, 장내 미생물. 근데 이 조리법은 발효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삶거나 데치는 거. 열에 볶아도 괜찮고. 근데 이제 미생물 관점에서는 채소로 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는 먹으니까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안 좋던데. 근데 그러한 분들은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있으신 분들, 크론병 제가 한 분을 또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채소 섭취하면 마늘 조금만 먹어도 가스 차고 속이 아프고 막 에너지 저하가 느낌이 오고 막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채소들을 먹어서 뭔가 장에 문제가 발생됐을까? 장 문제가 채소를 섭취해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채소를 오히려 섭취를 안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술, 담배 하고 항생제도 많이 처방받고 그래서 장 환경이 좀 뭔가 불균형이 일어났던 거죠. 그 상태에서 채소를 섭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채소에 문제는 있기는 하죠. 그걸 이제 조리법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채소를 먹고 조리를 해서 조리한 채소를 먹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채소의 문제이기보다도 장내 미생물, 내 몸의 문제이다.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죠. 채소를 먼저 먹지는 말고. 제가 장황스럽게 얘기했는데 좀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채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많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채소가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채소를 섭취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뭐 동남아시아, 또 일본, 중국 다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아파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식자재, 고기가 좋다 안 좋다 혹은 뭐 어떤 채소가 좋다 안 좋다 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관점은 사실 너무 한 단편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의미해요. 전체적인 균형과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하나를 끊거나 그죠? 그런 관점은 좀 좋지 않은 관점인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럼요. 그리고 키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탄수화물을 어떻게 끊냐.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떡볶이를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람인데 키토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아마 키토 식단에 대한 정보를 선스팀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접했으면은 키토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시도했을 것 같고 또 하다가 그만뒀을 것 같아요. 예. 유연한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탄수화물 나쁜 거, 탄수화물 끊어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으면. 근데 선스티님은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네. 과일도 먹고 하면서 케토시스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건 사실 키토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선스팀은 그런 거를 아예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면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선스팀의 관점을 앞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탄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의 문제입니다. 저도 양이. 탄수화물을 섭취하지만 매일같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일반 식처럼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제한적으로 비율과 빈도수를 맞춰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침, 점심에는 키톤을 잘 유지하고 저녁에는 꼭 밥을 섭취해요. 밥을 먹는다고 해도 막 3공기, 4공기 먹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유연하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규칙을 엄격하게 정해놓으면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그 식이장애를 일어난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식단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완전 극단적이잖아요. 뭐 먹으면 안 돼, 회식도 안 돼, 외식도 안 돼. 금지하니까 심리적으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먹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한번 먹었어. 아씨 오늘은 망쳤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먹게 되죠.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로바이옴이든 키토든 뭐든 간에 우리가 규칙을 엄격하게 정해놓지 않는 그런 조건, 그러한 접근법을 갖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 자체에는 죄가 없고 탄수화물의 문제는 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개념이 확장됐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탄수화물 밥, 뭐 면, 과일, 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자, 빵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초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카테고리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탄수화물. 근데 밥만 먹고 밥을 많이 먹어서 살찐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과일 먹고 살찐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다 과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과일을 먹어서 당뇨가 걸린 게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일은 혈당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일을 늘 챙겨 먹었으니까 당뇨가 온 거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편향된 해석하는 데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우리가 탄수를 접근할 때는 너무 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탄수를 먹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키토를 하면 탄수를 안 먹으면 브레인포가 있으신 분들도 막 사라지고 막 뇌가 막 맑아지고 총명해지고 막 집중력이 잘 되지고 막 뇌 기능이 막 향상되고 이런 말씀 하잖아요. 물론 제 고객분들도 그런 혜택을 얻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은 그럼 나 되게 똑똑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탄수를 먹지 말고 MCT 오일 뭐 아니면 뭐 지방 이런 걸 먹어서 키톤을 계속 유지하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노벨 수상자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키토제닉을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쵸. 어떻게 설명할 거야. 탄수화물을 적당하게만 먹어도 몸에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먹자. 그리고 비율과 빈도수를 좀 조절을 하자.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식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을 꼭 참고하고 접근하시길 전 부탁을 드리는 거죠. 선스티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와닿고 그리고 제 실생활에 항상 새기고 있는 얘기가 흔하지 않는 음식은 가치가 올라간다. 그게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꼭 새겨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어떤 음식도 금지해야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치우쳐지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것만 먹어야 되는 거, 이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하지만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먹지 말라던 것들은 여러 번 먹었었고 그러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문제가 없고 정상이지. 물론 가공식품 막 술 맨날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죠? 어머님 맨날 채소 위주로 많이 드신다는데 물론 이제 육류 네. 단백질도 드시지만 그래도 네. 구성에 식단에 꼭 항상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렉틴, 옥살산 문제가 됐다고 문제가 발생돼야 되는데 왜 건강하시지? 왜 우리 외할아버지는 90세까지 살아셨지? 고기도 그냥 적당히 드시고 식이섬유 항상 잘 드시고 챙겨 드셨어요. 네. 건강하게 90살, 9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진짜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다르게만 한번 전환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거예요. 예. 키토를 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에 대한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되는 거, 금지해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잠시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탄수화물을 끊으면 나타나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이죠. 네, 수면. 그래서 저도 선스티님한테 처음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한 내용인데 저녁에 먹는 약간의 탄수화물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면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키토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저녁에는 좀 먹어야 수면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좀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과 관련지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 체중 감소가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잠을 자는 시간대예요. 네. 운동을 암만 빡세게 하든 적게 먹든 그 시간대는 빠지는 게 아니라 잘 때 빠져요. 그때 관여하는 호르몬 두 가지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뱃살도 쫙 쉽게 빠지게 하고 근손실을 예방해주고 근육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죠. 그래서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약물들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잠을 잘 자면은 남성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을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되는데 만약에 잠을 못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4시간, 5시간 운동 빡세게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는데도 잠을 못 자면은 빠지긴 하겠죠. 근데 그 빠지는 기간이 매우 길어질 거예요. 그 길다 보면 또 스트레스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음식 갈망이 터져서 폭식 과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잠만 잘 잔다고 하면은 내가 그날 좀 더 먹고 운동을 안 할지언정 체지방이 더 잘 빠집니다. 그래서 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모든 분들은 1회 세션 때 숙면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불면증 50년이 넘게 갖고 계신 중년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잠을 아예 못 자고 맨날 컨디션도 안 좋고 저탄고지 하셨어요, 그분. 근데 살은 점점 찌고 있고 그리고 음식 갈망도 심해져가지고 폭식증까지 이어졌죠.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넷플릭스 뭐 드라마만 정주행. 내가 50세인데 친구들은 뭐 다른 걸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집안에서 넷플릭스만 정주행하고 있는 삶이다 하고 본인의 어떤 체념 증후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우울증도 있으셨거든요. 저한테 이제 받으면서 숙면하게 되고 키로바이옴 통해서 체지방도 감소하고 근데 거기에서 체중 감소 얘기보다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거예요. 의욕이 생기니까. 제가 좀 더 장황스럽게 그래서 잠을 잘 자면 다이어트에도 큰 혜택이 있고 저는 잠이 운동하고 영양보다도 더 최고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늘 항상 저희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수면이 1등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을지언정 수면이 그게 도움이 된다면은 탄수화물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깊게 수면이 들어가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체지방이 더 잘 빠져요. 근손실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밥을 조금 더 많이 먹더라도 과식했다? 그래도 살이 안 쪄요. 쉽게 그렇게 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이 연구도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현 반복을 해요. 계속 똑같은 연구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갖고 오늘은 숙면을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뭐 조금 잠을 못 자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든지 그러면 확실히 잠을 잘 잔 날과 못 잔 날 어떤 체지방, 복부 지방의 둘레 이런 것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식 갈망 관련돼서도 예를 들면 잠을 못 자면은 음식이 더 땡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은 키토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먹을 수 있구나, 먹어도 되구나, 허용이 되구나. 물론 뭐 과도하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비율을 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오신 제자님들 중에서도 아이를 둔 부모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저탄고지 카니보어 하니까 애 따로 챙기고 나 따로 챙기고 그 제 제자는 네. 그 딸이 엄마는 왜 고기만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서 배우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한 식탁 위에서 다 같이 먹는, 그러면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네. 전 그런 것들도 제 고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탄수는 네. 정말 죄가 없어요. 탄수 문제되지 않아요. 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업계에서 만드는 네. 초가공식품들.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가끔 먹는 거예요. 나쁘지 음. 않다. 가끔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건강한 사람들 다이어트 안 해도 체지방이 있고 날씬한 분들 보세요. 과자빵 이런 것들 먹잖아요. 맞아요. 네. 끊임없이만 먹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끊임없이 먹는 게 위험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키토바이옴도 어쨌든 케톤체를 활용한 키토 식단의 한 종류인 거잖아요. 네. 키토 식단에서 주가 되는 지방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예. 선스티님은 육류 위주가 아닌 해산물 그리고 지방은 MCT 오일을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단백질은 육류 위주가 아니라 해산물하고 생선, 네. 뭐 이제 달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네. 또 지방은 아보카도도 먹고 네. 달걀의 노른자, 뭐 버터, 코코넛 오일. 네. 하지만 제가 키톤제를 빨리 생성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MCT 오일이에요. 네. MCT 오일은 다른 지방산에 비해서 탄소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네. 키톤체가 빨리 생성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할 때라든지 이제 연구 논문들 볼 때 뇌 에너지원으로 빨리 필요로 하기 때문에 MCT 오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케로제닉에 비해서 MCT 오일이 좀 더 주가 되고, 네. 병주 씨는 버터 먹을 때 한 몇 그램 드세요? 버터 이제 구비는 해놨는데 저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인 그냥 고기에 있는 지방 위주로 먹어요. 근데 이제 일반 식키토 하신 분들은 뭐 많이 버터를 먹죠. 앙버터 그 빵에 뭐 한 40g, 50g 넣고 그것도 네. 더 먹고 또 드시잖아요. 저는 조리할 때 사용하는 게 최대 뭐 5g에서 한 8g 정도? 그렇게 예. 많이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MCT 오일로 갖다 쓰고, 그리고 내 몸에서 생리 활성 물질로 사용할 것들은 뭐 아보카도라든지 기버터, 달걀, 그리고 육류에 있는 지방, 그리고 생선에 있는 DHA, 그걸 활용하는 거죠. 지방 섭취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키토 식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인 건가요? 적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MCT 오일의 양이 아, 또 그만큼 채워주고 있기는 때문에, 네. 다만 다른 일반 키토에 비해서 버터라든지 네. 뭐 이제 육류에 있는 지방, 포화지방산 위주로 많이 가져가는데, 저는 그 양을 조금 줄이고 MCT 오일을 또 올리는,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양 구성이 때에 따라서 계속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키토 식단 하면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지방이 7, 단백질 2, 탄수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키토 바이옴에서는 어느 정도로 진짜 얘기하셨나요? 애매하고 저도 막 예전에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저도 이런 비율을 사실 따지지는 않아요. 네.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규칙 엄격하게 정해놓은 거고 심리적으로는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단백질 4, 지방 4, 탄수 뭐 2, 뭐 이렇게. 물론 그거는 제 제자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할 땐 단백질이 좀 더 올라가서 단백질이 뭐 5, 지방이 뭐 3, 탄수 뭐 2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스티님이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때, 보낼 때, 그러니까 뭐 영상 제작하고 고객들 상담하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이런 일상에서 하루 식단을 일례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달걀을 저는 제일 좋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개를 노른자까지. 아니요. 노른자는 최대 4개에서 5개만 섭취합니다. 그리고 기버터에다가 이제 오믈렛 한다든지 이제 프라이하고, 채소는 한 3종류, 그리고 발효식자재 한두 가지 꼭 추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MCT 오일을 먹고 안 먹는 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후 한 3시 정도 되거든요, 4시나. 그래서 점심에는 단백질량을 좀 더 늘려요. 운동을 하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육류로 치면 뭐 소고기든 닭고기든 해서 한 400g 정도 가져가고, 그 MCT 오일도 또 추가하고, 이때는 식이섬유를 뭐 오전만큼 가져갈 때도 있고 좀 적게 가져갈 때도 있고, 왜냐하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단백질을 많이 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때그때 조금 줄여놓고 그리고 꼭 블루베리를 섭취하고 있거든요. 점심에. 네. 블루베리 한 100g에서 120g을 꿀 한 20에서 40g 이렇게 얹어서 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꼭 밥, 탄수는 무조건 들어가고 네. 생선 혹은 해산물. 네. 하지만 이 단백질이 아침, 점심에 비해서는 조금 줄입니다. 적당하게 먹고 그래야지 내가 숙면할 때 성장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 잘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 운동하고 나서 운동 이후에 단백질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예. 그 구조에 맞춘 거예요. 음. 내가 조금 더 단백질을 먹고 탄수를 더 먹으면 적당하게 먹는 거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줄여요. 오히려 줄여도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가져가니까 네. 근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관적으로 제가 저 스스로에게 계속 9년간 적용을 해봤고 9년 동안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재현 반복을 해요. 네. 많이도 먹어보고 더 줄여보기도 하고 계속 네.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적당하게 먹는 게 가장 근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컨디션, 의욕 이러한 것들이 저하가 없죠. 비율로 따지면은 점심을 제일 많이 드시는 편이고 네. 저녁은 좀 줄여서 드시고 네. 그리고 저녁에는 탄수를 꼭 먹고 만약에 내가 점심에도 탄수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먹는다고 하더라도 저녁에는 먹어야 돼요. 예. 저녁은 저녁대로 먹어야지 수면의 질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고. 저녁에 지방 섭취는 어떻게 하세요? 지방은 예를 들면 생선에 있는 DHA를 가져가니까요. 아니면 네. 아보카도 뭐 반 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닭가슴살 스테이크 할 때 그때 이제 기버터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방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비율은 탄수하고 단백질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지방이 잘 낮아요. 그럼 저녁에는 거의 일반식에 가까운 네. 네. 아침 점심에만 지방의 네. 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키토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뭔가 이거 접근하기 해볼 만한데 편하죠. 네, 네. 이런 식단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키토랑 간헐적 단식이랑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 채널에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선스티님은 간헐적 단식을 간혹 하지만 일상적으로 하진 않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선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우리가 자가 소화작용을 얻을 네. 수 있는 큰 혜택은 있어요. 네. 다이어트 관점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체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써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단점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은 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헐적 폭식이 터지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내가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음식 갈망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탄고지, 뭐 카니보 동시에 간헐적 단식에 병하신 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폭식을 유발하시는 그러한 케이스가 그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그냥 건강 관점에서만 해야지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네.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안 먹게 되고 안 먹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보상 심리가 생겨서 더 네. 먹고자 하는 네. 먹으라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촉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때 아니면 안 돼 하고 막 먹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서 키로바이옴 그 세션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단식해야지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키토 식단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배고픔, 갈망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 거지. 키토와 동시에 아침은 안 먹어야지 딱 이런 강박으로 시작하면 안 될 것 그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연구도 있어요. 오전에 금식을 하게 되면 네. 저녁에 평소보다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웬만하면 바쁘지 않은 이상 꼭 네. 챙겨 드시고 만약에 바쁜 직장인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뭐 키토 하시는 분들이면은 방탄커피라든지 네. 아니면 저는 바이옴티라는 걸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레시피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링크 그래서- 걸어드려 놓겠습니다. 예. 뭐라도 꼭 네. 드시면 좋을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드셔야지 그럼 네. 심리적으로 음. 내가 보상 심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네. 뭔가 과식이라든지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게 되죠. 자, 음.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저는 키로바이옴이든 뭐 뭔가 이제 식이요법을 할 때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체중 감량이 목표겠죠. 뭐든 해든 체중은 네. 감소가 돼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 갈망에 올라가서 식이장애가 일어날 그렇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네. 접근법이 필요하다. 간헐적 단식 중에서 16대 8, 그러니까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안에 먹는 단식에서는 충분히 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일 1식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많아요. 네, 근데 1일 1식을 뭐 며칠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1일 1식 하면은 사실은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냥 영양소 결핍이 맞아요. 되는 거죠. 대상에 따라서 조금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모든 네. 사람들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도 아니야, 주부야, 집에만 있어. 뭐 네. 활동량이 직장인에 비해서는 낮죠. 네. 그래서 가끔 1일 1식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안 근데 되죠. 나는 직장인이야. 그럼 나가서 회의도 해야 되고 뭔가 창의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걸 학습해야 돼. 뇌 에너지원도 많이 사용하고 네. 내가 움직임을 때 또 이제 활동량도 에너지가 막 필요한데 1일 1식 하면 에너지가 이제 없기 때문에 머리 두뇌 회전이 잘 돌아가지도 않고 네. 뭔가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일 1식 자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1일 1식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만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상 심리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잘 챙겨 먹고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는 건강하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 뭐 그냥 치킨을 먹는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계속 그것도 반복하게 되면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큰 혜택이 얻을 수 있을까? 단식 시간만 지키면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이후에 보식에서 뭔가 제대로 된 음식 섭취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음식 갈망은 분명하게 찾아올 거고 네. 음식 갈망이 왔을 때 내가 먹는 거를 네. 개인의 의지 박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또 어떤 생리학적인 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네. 저도 간식을 뭐 단식 뭐 아니면 1일 1식 계속 하면 저도 어느 순간 음식 갈망이 와서 뭐 네. 과자 먹고 싶고 빵 먹고 싶고 막 치킨 먹고 싶고 햄버거 먹고 싶고 이러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버티면서 살 수가 있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재미있어 할 만한 주제인데 우리 선스티님의 몸에 대해서 제 자료화면 나오나요? 자료하면 당연히 띄워드려야죠. 진짜 어마어마한 몸을 가지고 계시고 체지방률이 4%. 네. 이건 뭐 보디빌더의 시즌기 수준인데 네. 근데 보디빌더들은 사실 수분 제한을 하면서 엄격한 식단을 하면서 4%를 만드는 거지만 선스티님은 365일 그 몸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다 놀라시죠. 신기해하고 우선 뭐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키로바이옴이든 뭐든 네. 하든 가능은 하겠죠. 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음식 갈망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음식 네. 갈망 아니면 식욕 조절 관련돼서. 근데 저는 이제 음식 갈망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인지행동 치료라는 심리 치료를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지하는 거지. 제가 그러한 심리적 접근법 없이 그냥 키로바이옴만 한다고 하면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음식 갈망이 올라오게 되니까. 저도 저탄고지, 그러니까 키로바이옴 하기 전에도 뷔페도 가보고 네. 평소 가본 적이 없는데 네. 가서 막 많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됐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찾고 그걸 제가 저만의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저한테 적용을 해보고 결과가 얻었고 그래서 그걸 또 타인한테 저한테 오시는 이제 제자분들한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음식 갈망이 떨어져서 오히려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이어트든 질병이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모두가 식이요법을 선택할 때 분명히 당연히 가공식품 안 먹고 잠 잘 네. 자고 술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요. 네. 하지만 음식 갈망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네.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먹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어. 나 건강하게 먹으면 네. 장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변비 일어나지 않아. 복통 가스 차지 않아. 팩만 네. 없어. 근데 나도 치킨 먹고 싶고 햄버거 먹고 싶고 네. 케이크 한 조각만 먹고 싶어. 먹다 보면은 속이 막 안 좋고 팩만 일어나고 변비 또 네. 7일 10일 막 이렇게 네. 가게 되죠. 나도 먹고 싶지 않은데 왜 먹냐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네. 이제 그러한 질병들도 네.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체지방률이 낮았을 때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있잖아요. 보디빌더 시즌기 보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거나 이후에 많이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선스티님은 그런 증상 전혀 없으신 거죠? 없고 아까 네. 말씀했다시피 저도 초반에 네. 2015년도에 혼자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뷔페를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가서 네. 한번 많이 먹고 네.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뭐 한 몇 주 지나면 또 먹고 이거 왜 그러지? 저는 평소에도 과자 같은 거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인데 네. 과자 막 먹고 싶고 빵 먹고 싶고 네. 막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그 일반 바디빌딩식 다이어트 할 때도 그때는 왔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심하게 왔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공부도 많이 하고 프로토콜도 만들고 계속 전 몸에 적용을 해보고 해서 이제는 뭐 전혀 그러한 것들은 없고. 지금 체지방률 유지하는 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만들어진 체지방률 목적이 퍼센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네. 된 건가요? 저의 그냥 삶이에요. 이건 삶. 네. 그래서 제 고객분들한테도 오셔도 네. 뭐 선생님 이거는 다이어트 아니 우리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냥 네. 삶이에요. 자연스럽게 네. 본인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음식 건강하게 먹는 거잖아. 예를 들면 단식을 하면은 이제 지방을 많이 사용하니까 체지방을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체지방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단식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거예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단식을 하게 되면 제 근육 안에 네. 포도당이 글리코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네. 되어 있는데 이 글리코겐이 저는 없는 상태예요. 단식을 하게 되면은 제 근육을 갖고 이화작용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근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뭐 하루 정도 하는 거야 문제되지 않지만 그걸 좀 네. 지속적으로 하면은 근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속이 뭐 편하다고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복부 팽만이라든지 가스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제가 또 거기에 해당돼요. 한 끼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두 끼 단식을 하게 되면은 네. 약간 팽만 같이 살짝 올라와요. 불편해요. 오히려 안 먹었을 때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예. 각자가 다 해보고 예. 재현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얻는 데이터를 갖고 자기만의 그 데이터가 자기만의 이제 공식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막 커뮤니티나 어디 영상에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너무 귀 기울 필요는 없고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재현 반복, 재현 반복. 예. 재현해야 돼. 계속 네. 반복적으로. 해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느껴보는 거죠. 그죠. 그게 너무 좋은 얘기 같은 게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이제 가이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딱 그렇게 정해진 정답은 없고 스스로 재현 반복 해보면서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MCT 오일이 재현 반복했을 때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있어요. 수도 있고 네. 예. 나한테 했을 때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나쁜 거 이런 거는 없다는 게 네. 키토바이옴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채널에서 여러 네. 이제 정보들을 주는데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범위 내에서 그걸 계속 적용을 해보고 뭐 네. 한 주, 한 달, 뭐 6개월 하다 보면 네. 분명히 나한테는 이 정도의 양이 문제가 되네. 그럼 좀 줄여볼까? 이 정도 먹으니까 괜찮네. 그럼 더 늘려볼까? 이러니까 좀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데이터를 네. 수집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기업처럼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키토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4% 체지방률을 가지고 계신 선시티님이 네. 말해줄 수 있는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거. 첫 번째, 네. 수면. 잊지 네. 마세요.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네. 숙면할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네. 그 호르몬들이 체지방을 더 엄청나게 분해하고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근데 수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요즘에 많이 나왔는데 체지방을 낮추는데 그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와닿지도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체지방 감소에 있어서는 운동을 강도 높게 해라, 그리고 그쵸. 적게 먹어라. 땀 흘려야 뭔가 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헬스장에 가서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한두 시간 하고 또 유산소 또 1시간 뛰시잖아요. 네. 선수들도. 저는 트레드밀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4%임에도. 오히려 저는 잠을 더 잘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 운동을 빡세게 했는데 그날의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혹은 내가 그날 운동을 안 했는데 숙면한 것 네. 봤을 때 체지방 이 유지하는 게 다릅니다. 오히려 많이 자는 게, 네. 잘 자는 게. 잘 네. 자는 게 8시간을 숙면하는 게 그게 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네. 8시간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시에 자는 게 더 중요해요.